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없어지고 하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이 생기면서 독소나 이런 노폐물이나 염증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그것들이 결국은 대장암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은 왜 그럼 이렇게 독소가 좀 쉽게 쌓이냐? 이거를 좀 이해를 좀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 몸속의 장, 우리가 네. 장이라고 소위 말하는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일단 뭐 꾸불꾸불하잖아요. 꾸불꾸불하고 여기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 뭐 길어야 2m? 네, 2m? 2m? 네, 2m도 좀 많이 지금 생각했네요. 저는 되게 길다고 15m 정도 되지 않아요? 15m요? 되게 많이 아니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에이. 15m? 예. 나 조금 더 쓸게 16m. 16. 에이.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가 좁은데요? 제가 이 박스 안에 우리 몸속 장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의 호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오. 선영 씨가 한번 빼보시겠어요? 네, 그 제가 한번 빼볼게요. 오, 계속 나오는데요? 2m, 2m. 아니 쭉쭉 빼주세요. 어디까지? 아니 전달 좀 해보세요, 전달. 이마에 길다? 6m. 어머나. 계속 나와, 계속 나와. 6m. 뭐 이렇게 길어요? 이거 마술사치 아니에요? 아, 끝났어. 와. 이만큼이야. 이만큼 된다고? 이야. 한 바퀴를 한 둘러요 바퀴 지금 여기를. 돌겠네요. 맞습니다. 우리 장의 길이는 실제로 8m 혹은 와. 9m까지도 길이가 됩니다. 야, 이걸 얼마나 촘촘히 해가지고 우리 뱃속에 여기다 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들어가서 접혀 있다는 거예요. 어, 네, 이렇게 맞네.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도 주름이 져 있지만 그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많은 주름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 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가서 썩기도 하고 다 빠지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예, 지금 보셨다시피 우리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저 긴 장 속에 음식물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음으로 해서 독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장에 쌓인 독소가 장을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정상 세포를 돌연변이 세포로 변이시켜서 자꾸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장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아스피린 한 알이 대장암 위험 낮춘다? 근데 아스피린은 그 두통 있을 때 먹는 약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심장에도 또 드시지, 어르신들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 대장암을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최근에 나온 관련 논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24년 8월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성인 10만여 명을 3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아스피린을 복용한 그룹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18%나 낮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검색해보면 건강 기사에서 그런 게 나와서 야, 아스피린은 만병통치약인가 맞아요. 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며칠 했더니 오히려 또 안 좋대. 네. 그래서 내가 댓글 쓸 뻔해. 어쩌라고요. 이게 쓸려다가 아. 엄지제왕에 물어봐야 되는데 딱 준비하셨네요. 그러게요. 이걸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스피린은 어떻게 이게 대장암 예방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아스피린이 과연 그럼 대장암을 확실히 발병을 낮추고 예방을 하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려면 우선 이 논문 자체의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연구를 살펴보면은 아스피린을 복용한 사람들 중에서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낮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비만이거나 음주나 흡연을 좀 자주 하거나 결과적으로 좀 생활 습관이 안 좋은 사람들에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는 아스피린을 복용을 해서 대장암의 위험을 낮춘 사람들을 이제 연구한 걸 봤을 때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드셨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10년 이상의 기간 일주일에 최소한 14알 이상의 아스피린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많이 먹는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는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대장암을 예방하려면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아스피린을 먹어야 된다. 네. 근데 대장 내시경처럼 이게 막 90몇 %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음. 뭐 18%에서 20% 사이인데 비용도 10년이면 만만하지가 않아요. 아스피린을 대장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진으로 대장암을 예방을 하는 게 훨씬 좀 안전하고 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고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지혈이나 이렇게 해서 조금 혈관이 막히는 거에 예방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이제 득이라면 사실 실이 더 많은 약이에요. 친구분들한테 이렇게 듣고는 약국에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우, 아스피린이 그렇게 좋대던데 정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이 아스피린이 사실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내과에 가시면은 처방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약의 이름도 아스피린이 아니고 네. 왜 생긴 것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스피린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냥 아스피린은 사실은 약국에 와서 이렇게 문의하면은 그냥 저희가 처방전 없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위험하죠. 저용량이 아니라 고용량을 드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또 새로운 사실들도 있는데요. 이 아스피린을 오남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부작용인지 알려드릴게요. 위장관 출혈, 빈혈, 뇌 손상. 뇌 손상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피를 좀 묽게 하죠. 흔히 말하면 피를 묽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피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혈전을 예방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과하게 먹으면 출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에서는요. 이렇게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위장관 출혈의 위험도가 약 59% 증가했다라고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한 한 논문에서는요. 저용량 아스피린 100mg을 장기 복용하면 뇌출혈의 위험도가 38%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요, 또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종합감기약, 비타민C, 그리고 관절염약. 이거 왜 안 되지? 자, 일반적으로 종합감기약에는요 이미 진통소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아스피린과 함께 드시면 진통소염제 용량이 너무 과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감기약 드실 때는 함께 드시면 안 되고요. 또 관절염약. 그 안에는 관절염 때문에 생기는 그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 진통소염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안 되시고요.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냥 이제 약국에서 드시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대장암을 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장을 둘러싸고 있는 복대 근육을 자극하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건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대장암 막으려면 복횡근을 자극하라. 복행군. 네. 여기에 장이 좀 있으니까 여기에 연동 운동을 뭘 좀 시키라는 거 아닐까요? 복행근은 앞쪽에 있는 거가 아니라 앞쪽을 포함한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 갈비뼈 7번 갈비뼈부터 붙어가지고 제일 속에 있는 복근이에요. 옆으로 코르셋처럼 이렇게 둘러 있어요. 복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복압이 조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을 잘 자극해서 배출이 잘 되도록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오랫동안 장에 음식물이 머물러 있는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긴 게 사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독소가 적당한 시간에 잘 빠져나가면 좋은데 이 복행근이 충분하게 있으면 복압을 조절하면서 독소를 빼는데 아주 유리한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화장실에서 이제 뭐 큰일을 볼 때 막 힘을 엄청 줘도 결과물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은 복행근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화장실을 좀 못 간다 싶으면 줄넘기 같은 거 딱 하면 딱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뛰면서 여기도 출렁출렁 하면서 장 운동도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정지된 상태에서 이 복행근을 자극해서 장을 자극하려면 복행근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제 복행근 자극하는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행근을 자극하는 초간단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려주시고요. 어깨보다 넓게 예, 조금 더 넓게. 네. 그리고 팔을 양옆으로 뻗어서 몸을 그냥 큰 대자로 만듭니다. 예. 그 상태에서 무릎은 살짝 굽혀 주십시오.
약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배를 안으로 쑥 들어오게 힘을 주고 상체를 팔을 벌린 양쪽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근데 하체는 고정, 상체만 움직이는데 배와 허리,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상체를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이면서 복행근이 한쪽씩 수축이 되도록, 수축하고 이완되도록 해서 안에 있는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앉아서 따라해봤는데 되게 시원하고 운동이 엄청 되게. 오, 옆구리가 많이 당기고 그러네요. 배를 충분히 등 쪽으로 당겨서 힘을 줬을 때 복행근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배가 당기는 느낌도 좀 네. 드셔야 됩니다. 오, 배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뱃살까지 빠지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뱃살 할 때, 옆구리살 할 때 바로 거기가 이 복행근이 있는 자리예요. 복행근이 약해지면 척추가 불균형해지면서 허리 통증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복행근이 단련이 되면 강화가 되면 허리 통증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회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할 때 양쪽을 1회, 그걸 30번 정도 반복하는 게 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하면 장을 좀 깨우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아침에 꼭 이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